결혼 30년 만에 남편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그날 아침은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다. 남편은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늘 하던 대로 바닥을 살짝 쓸고 전기 주전자를 올려 2컵 분량의 물을 끓였다. 나는 커튼을 젖히며 베란다로 나가 화분잎을 만져보고 밤새 떨어진 잎을 조용히 주워 모았다. 작은 일상들이 포개져서 우리 집의 아침을 만들었다. 말수가 적은 사람과 말이 많은 사람이 30년 동안 몸에 밴 동선으로 서로를 피하지도 부딪히지도 않으며 살았다. 그게 좋다고 믿어왔다. 조용하게 무리하지 않게 큰 싸움 없이. 그런데 그날 주전자 끓는 소리 위로 이상한 소리가 겹쳐 들렸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였다. 우리 집 서랍은 오래되어 손잡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는데 열 때마다 얇은 금속이 끼익하고 긁히는 특유의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연달아 3번, 4번, 5번. 난 커피를 타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허리를 굽힌 채 서랍 안을 뒤지고 있었다. 양말 칸, 반창고 칸, 어딘가에 숨겨놓은 듯한 무엇을 찾는 손놀림. 나는 뭐 잃어버렸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대답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흰 봉투. 펜으로 힘주어 눌러 쓴 듯한 네모난 흔적이 봉투 한가운데 양각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둔 순서라도 있는 것처럼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여행용 큰 가방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펼치고 접힌 셔츠들을 가지런히 넣었다. 양복 2벌, 셔츠 3장, 낡았지만 손에 익은 회색 니트 하나, 양말과 속옷들. 서랍에서 찾아낸 봉투를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쓸어보더니 가방 옆이 아니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여보, 출장 가?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어디까지? 언제 와? 남편은 신발끈을 묶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잠깐 흔들렸고 입술이 마른 사람처럼 한번 달싹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주 고르게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그 한 문장에 30년의 무게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깐이라는 단어에 걸려 던질 말들을 삼켰다. 잠깐이라니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를 가는지, 왜 봉투를 남겨두는지. 그러나 묻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두꺼운 문이 닫힐 때 나는 그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그날따라 집 안 가득하게 울렸다. 식탁 위 봉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을 대자 종이의 결이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봉투를 열었다. 단 한 장의 종이. 단 4글자. 미안하다.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이유도 다음 문장도. 허공 같은 4글자였다. 이 4글자 앞에서 내 30년의 문장들이 모두 침묵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울리는 화면, 연결되지 않는 벨소리. 남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훑다가 어젯밤 자정에 찍힌 알 수 없는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번호. 나는 곧장 눌렀지만 없는 번호거나 서비스가 중지된 번호입니다라는 기계 음성만 돌아왔다.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켜졌다 꺼지는 소리가 갑자기 너무 커졌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잎을 만지던 손이 덜덜 떨렸다. 샤워실 문 옆에 걸린 남편의 수건은 아직 축축했다. 거울엔 김이 조금 남아 있었다. 누군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음을 증명하는 작은 증거들. 그러나 집은 텅 빈 빈칸처럼 느껴졌다. 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종이를 뒤집어보고 봉투 안쪽까지 손을 넣어 훑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그제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달부터 자꾸 늦게 들어오던 이유는? 현관 앞에서 전화하던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남편은 가족 단체방에도 거의 말이 없었다. 집에 간다 늦는다 같은 한 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서로에게 많은 말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침묵을 예의라고 믿으며 살아온 부부. 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목소리가 규정대로 친절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초가 지나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고객님, 해당 직원은 최근 한 달간 출근 이력이 없습니다. 출근 이력이 없다. 나는 그 말의 표면을 몇 번이고 손으로 쓸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며 어딘가로 떠났고 밤마다 돌아온 것이다. 그 어딘가는 어디였을까? 나는 현관 신발장에서 남편의 낡은 운동화를 찾았다. 구두는 사라졌고 운동화 한 켤레가 남아 있었다. 구두 상자 안 뚜껑 아래 접힌 종이가 있었다. 병원 진료 예약증. 종이 끝에 작은 스탬프 신경과. 병원 이름을 검색해 보려다가 멈췄다. 숨이 가빠졌다. 작은 증거 하나가 더 있었다. 남편 지갑 안쪽 가득한 도장으로 눌러진 즈음의 종이 조각. 임시 보관함 312호라는 글씨와 함께 적힌 주소. 낡은 사물함 열쇠 하나. 열쇠에는 오래된 헬스장의 브랜드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으며 식탁 위 종이가 다시 보였다. 미안하다. 그 글자가 내 등을 밀었다. 골목 끝 작은 지하 헬스장. 바닥엔 오래된 고무 매트의 냄새가 가득했다. 카운터는 비어 있었고 노란빛 형광등이 반쯤 깜빡이고 있었다. 문 안쪽 벽면에 오래된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고 310이라는 숫자가 마지막 줄 끝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열쇠를 꽂고 돌렸다. 사물함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 있었던 건 얇은 외투 하나, 작은 상자 하나, 접힌 수첩 하나였다. 수첩의 첫 장에는 날짜들이 있었다. 지난달 3일, 7일, 10일, 14일 불규칙한 간격. 그 옆에 짧은 메모들. 밤. 괜찮음. 기침 조금. 떨림 심함. 내일 가서 묻자. 다음 장에는 병원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다. 내가 잠시 전 검색하려다 멈췄던 그 병원. 그리고 의사의 이름 정. 약 이름 복용시간 부작용. 작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20살쯤 되어 보였다. 운동화 끈을 묶고 햇살을 이마에 받으며 웃고 있었다. 옆에는 누군가의 팔이 걸쳐 있었지만 얼굴은 잘려 있었다. 영수증은 야근 택시, 편의점 삼각김밥, 그리고 야간 간병이라는 손글씨가 적힌 현금 영수증. 누구의 무엇을 위한 야간 간병이었을까? 나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라는 제목 아래 점 2개가 찍혀 있었다. 첫 줄 당신이 잠잘 때 오래된 나무의 금도 보였다. 둘째 줄 이야기를 시작하면 울 것 같아서 오늘도 듣는 척만 했다. 셋째 줄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칸이 한 줄, 두 줄, 세 줄. 말하지 못한 말들이 쌓이는 소리 같은 빈 칸이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왔다. 그들에게 나는 가능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잠깐 다녀온대. 딸은 눈썹을 찌푸렸다. 어디로요? 아들은 소파에 가방을 내팽개치며 물었다. 전화는요? 나는 식탁 위 봉투를 보여주었다. 단 4글자. 미안하다. 딸은 조용히 봉투를 쥐고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금방 납득되지 않는 분노가 올라왔다. 미안하다니요? 30년 살고 미안하다. 그게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내 목소리는 얇아지고 손등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길게 지나갔다. 딸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혹시 아빠 아파요? 나는 헬스장 사물함에서 가져온 수첩과 예약증을 내밀었다. 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다. 분노, 의심, 슬픔, 공포가 한 화면에서 겹쳐졌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걸 말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그 빈칸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 깊이를 이제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다시 전화해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은 한 달 전 건강 문제로 잠시 쉬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차와 병가를 번갈아 쓰며 쉰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회사와의 연락은 끊겼다고 했다. 동료 한 명이 내게 조심스레 메일을 보냈다. 최근에 정병원 쪽에서 통화 왔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병원의 이름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작은 창밖 골목들을 보았다. 아침에 햇살은 비슷했지만 가게 간판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다. 이 골목 어디쯤 남편이 서서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그의 낮과 밤이 지도 위 작은 점들처럼 이어져 있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나는 내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밀었다. 담당 간호사는 환자 개인정보라는 단단한 벽을 세웠다가 곧장 더 단단한 벽처럼 보이던 표정을 조금 풀었다. 보호자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자리를 옮겨 의사와 잠깐 속삭였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나오실 거예요. 닥터 정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의 의사가 나타났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분이 이야기하지 않으셨군요. 그의 말은 사실을 넘어 어떤 결론을 건너뛰지 않는 방식으로 조심스러웠다. 최근 검사에서 다발성 신경계 퇴행 소견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진단명은 붙지 않았지만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 균형 감각 문제 등이 나타났고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나는 의자를 움켜쥐었다. 균형을 잡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내 몸도 기우뚱거렸다. 왜요? 라는 말을 겨우 꺼냈다. 의사는 잠시 내 눈을 보더니 깊게 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말하며 견디고 누군가는 숨기며 견딥니다. 남편분은 아마도 후자셨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사물함에서 가져온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20살의 남편은 햇살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다. 구김이 가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잘 웃는 입술. 그 입술이 30년이 지나며 점점 한 단어씩 말수를 줄여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밤새도록 영화를 보고 시시한 농담을 하고 작은 식당에서 커다랗게 웃던 사람이었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회사에서 팀장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겨울,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 현재를 만들었다면 어느 점에서 우리는 방향을 돌렸던 걸까? 나는 사진 속 오른쪽 잘린 팔을 오래 바라보았다. 누구였을까? 친구? 동생? 혹시 나? 아니, 저때 나는 저 사람을 몰랐다. 그러니까 저 사진은 내가 모르는 남편의 과거였다. 그 과거의 입술과 현재의 입술이 겹쳐졌다. 웃음을 잃어가는 얼굴. 그게 병 때문인지 삶 때문인지 혹은 둘 다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현관벨이 울렸다. 동네 은행 직원이 봉투 2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적금 해지 안내, 다른 하나는 신용대출 상환 독촉장.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수첩의 야간 간병 영수증들과 묘하게 맞물렸다. 아마도 그는 일을 그만둔 뒤 밤엔 간병으로 돈을 벌고 낮엔 병원을 다녔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멀어졌다. 침묵을 사랑이라 믿었고 그 침묵이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졌다. 다음 날 새벽 거실에서 깜빡 잠든 사이 골목 모퉁이 공중전화 소리가 들렸다. 수화기를 들자 지직거림과 익숙한 숨소리가 스치듯 지나갔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근처에 있었다. 집의 경계 밖, 생활의 경계 안 어딘가에.
현관으로 돌아오자 우산 아래에서 구겨진 버스표가 떨어졌다. 발권처는 고성, 날짜는 이틀 전. 나는 아이들에게 메모를 남기고 동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터미널에 내리자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훑었다. 버스표 뒷면엔 그의 필체로 바람이 좋다가 적혀 있었다. 터미널에서 2블록쯤 떨어진 곳, 간판에 한 글자가 꺼진 채 흔들리는 작은 여관이 있었다. 카운터에 앉은 중년 남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분 찾아오셨어요? 나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걸 느꼈다. 네. 여기 묵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걸으시더군요. 말이 거의 없으셨고 체크아웃하면서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혹시 여쭤보면 드리라고. 그가 내민 것은 얇은 노트 2권이었다. 아침과 밤. 아침엔 바다의 색과 바람의 방향, 밤엔 약 이름과 떨림의 빈도,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 미안하다. 다만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장엔 작은 지도가 있었다. 항구에서 전봇대 3개, 좁은 골목, 마지막 집. 남자는 말했다. 그분이 많이 고민하셨어요. 떠나야 지킬 수 있다고. 지도대로 걸었다. 전봇대 3개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바람이 우편함 아래의 전단지를 바스락거리게 했다. 마지막 집. 나무 문이 반쯤 달아 있었다. 문고리를 잡고 노크하려는데 안쪽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한 번 더 크게 두드렸다. 잠시 뒤 바스락 발소리. 문틈 사이로 말랐지만 단단한 남자의 눈이 보였다. 그 눈을 나는 30년 동안 매일 보았다. 방금 전 공중전화 박스에서 들었다고 믿었던 숨소리의 주인이었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무표정이라는 이름의 방어막.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야.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 문틈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젖은 종이처럼 부드럽고 얇았다. 왜? 내가 물었다. 이 질문 안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들러붙어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떠났는지, 왜 봉투에는 그 4글자뿐이었는지, 왜 바다였는지. 그는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다. 길고 마른 손. 그 손 안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말을 아끼고 싶었다고, 너를 지키고 싶었다고. 이 2 문장은 서로를 해치는 말이더라. 메모 아래 작은 글씨. 보러 올 줄 알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음은 나중 일이라 지금은 먼저 물어야 했다. 돌아올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2개의 상반된 대답. 그는 늘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었다. 단정하지 않은 문장, 그러나 끝내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 의사 선생님 말대로 치료 받을 거야.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 나는 문틈에 손을 올려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그가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예의 없이 사람의 시간을 흔들었다. 지금 이 순간도 30년의 시간이 떨렸다. 나는 아주 오래전 우리가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말이 막힐 때는 손을 잡자. 우리는 말 대신 손을 잡던 사람이었다. 말 대신 살던 사람이기도 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창밖을 오래 보았다. 무릎 위에 아침과 밤 노트를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서로에게 보여준 얼굴과 숨긴 얼굴, 그 사이에 쌓인 말 못한 말들. 지금처럼 하나씩 짚어나가면 아직 늦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다. 딸은 내 표정을 보자마자 울었다. 아들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아직과 언젠가라는 2 단어를 천천히 설명했다. 확신 대신 진실을 내놓았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약속은 아마도 완벽한 약속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일 테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우리는 아침 노트를 함께 읽었다.
바다의 색, 모래의 온도, 바람의 방향. 누군가의 고통은 때로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는다. 그 구체가 모일수록 추측은 줄어든다. 추측이 줄어들수록 분노는 작아진다. 분노가 작아진 자리에 비로소 슬픔이 들어온다. 그리고 슬픔은 사람을 서로에게로 데려온다. 며칠 뒤 아침 나는 다시 커튼을 젖히고 베란다로 나가 화분 잎을 만졌다. 떨어진 잎을 조용히 주워 모았다. 주전자는 물을 끓이고 컴프레서는 켜졌다 꺼졌다. 식탁 위에는 새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흰 봉투가 아니라 노란 메모지의 접착 부분이 달린 간단한 형태였다. 펜으로 눌러 쓴 네모난 흔적이 메모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오늘 저녁 공중전화. 짧은 문장. 장소는 골목 모퉁이. 시간은 7시. 7시 나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 서 있었다. 비가 조금 왔는지 바닥이 젖어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오래전의 음성이 돌아왔다. 나야.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서로 약속했다. 말을 아껴야 했다. 아끼되 숨기지 않아야 했다. 남편은 말했다. 미안하다라는 말 사실은 고맙다라는 말이었어. 내가 다 말하지 못해서 내가 다 견뎌줘서 그래서 미안했고 그래서 고마웠어. 그날 우리는 오래 통화했다.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떨림 이야기, 바닷바람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침묵의 이야기. 통화를 끊기 전 남편이 말했다. 다음엔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약속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화기는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알아들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음을 들어온 사람이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남편은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다. 나는 보호자 등록을 마쳤다. 아이들과 함께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노트 2권을 펼쳐 마지막 장을 새로 만들었다. 제목은 낮과 밤 사이. 첫 줄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말이 서툴렀다. 그러나 서툴러도 말할 것이다. 둘째 줄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멀어졌다. 그러나 멀어져도 돌아오는 길을 만든다. 셋째 줄엔 그가 남기지 못한 문장을 대신 적었다. 미안하다와 고맙다는 사실 같은 말이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함께 들어갔다. 남편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그는 의자에 앉아 의사의 질문에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답했다. 부작용은 어떤지, 통증은 어떤지, 잠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가장 힘든 건 무엇인가요? 남편은 내 쪽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말을 꺼내는 일이요. 그러나 이제 시작하려고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약속처럼. 말이 막힐 때 손을 잡자. 손을 잡고 말하자. 말하며 걷자. 걸으며 미래를 만들자. 30년이 무너진 날,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묻는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미안하다고 말하는지, 어떻게 고맙다고 말하는지.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커피를 탔다. 일상의 소리들이 돌아왔지만 같은 소리는 아니었다. 소리들 사이사이에 우리가 새로 배운 단어들이 끼어 있었다. 나는 새 종이에 4글자를 적었다. 고맙습니다. 그 아래 아주 작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둘을 위해 한 문장. 다음엔 말하자. 종이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언젠가 문이 다시 열릴 때 이 문장이 먼저 그를 맞이하게. 베란다의 인맥 위로 물방울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오래 남기를 조용히 빌었다.